금괴 50억의 영혼을 뺏긴 우리 가족들. 배신, 의리. 이제는 제 추억 한 켠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 실향민들이 속초에 정착하면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았던 세 남자. 흔들림 없이 의인으로 살았던 아버지. 같은 실향민들의 등을 밟고 온갖 검은 수작을 부렸던 작은아버지와 장신의 일가. 그리고 가족보다 주변인들을 먼저 챙기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저. 경량의 시대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사연입니다. 저와 남동생은 의협심이 강하신 아버지 덕분에 풍족한 유년기를 보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부족한 살림살이로 할머니와 엄마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도 두 분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불만이었습니다. 집안에 들락거리는 선원들도 미웠고 가족보다는 먼저 선원들과 주변인부터 챙기는 아버지도 미웠습니다.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해외 건설 현장에 몇 년 나갔다 올 때마다 멋진 옷과 운동화를 사들고 돌아왔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뱃사람 말고 친구들 아버지처럼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길 바랬습니다. 그럼 저와 남동생도 멋진 옷과 나이키 운동화를 신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 나도 하얀 운동화 사줘. 미자가 미제 운동화 샀다고 자랑했단 말이야. 나도 나이키 사달라고. 어린 나이에 저는 그 당시 고가의 외국 브랜드의 운동화가 너무 신고 싶어서 사달라고 졸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왔다는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자랑을 하던 그 친구가 너무나 부러웠었죠. 그리고 꿈에 그리던 운동화를 아버지가 사들고 오셨는데 그것이 프로스펙스 운동화였습니다. 자, 설날 선물이다. 여기 F로고가 멋있지 않니? 미연이 거는 빨간색, 동준이 거는 파란색이다. 저는 세련된 외국 브랜드가 아니라고 투덜거렸지만 남동생은 그 운동화를 받고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그날 밤 꼭 껴안고 잠을 자더군요. 그 모습에 아버지가 남동생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보았는데 왜 괜히 마음이 울컥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운동화는 닳도록 신고 다녀 해줬는데도 깨끗이 빨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늘 우리만 봐주기를. 다른 친구들 아버지처럼 가족 먼저 살뜰히 챙겨주는 아버지를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속초에서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속초에는 유명한 아바이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순대 집들이 즐비어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저도 이곳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한 지 30여 년이 되어가네요. 아바이란 말은 함경도 사투리인데 이곳 속초 청호동이 아바이 마을로 불리게 된 것은 일사후퇴 때 피난민들 때문이었어요. 당시 함경도 일대의 피난민들이 휴전선이 가까운 바닷가 허허벌판에 집을 짓고 집단 촌락을 형성했던 곳이 이곳 청호동입니다. 제 할아버지도 함경도 피난민으로 이곳에 터를 잡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곳을 제2의 고향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고향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 어느새 이곳이 진짜 고향이 되어버렸어. 이곳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도 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기도 했지. 그 한 많은 세월을 참으로 즐기게도 살아왔어. 이제 나도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영감이랑 아들이 마중을 나왔으려나. 조부모님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이곳에서 함께 피난 온 실향민들과 도우며 살았습니다.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어선이 있었기에 남들보다 살아가는 데 여유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먼저 정착을 하고 살았기에 이곳 청호동 일대가 거의 조부모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는 땅도 나눠주고 함께 조업도 해가면서 그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우셨답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실향민들은 할아버지를 믿고 따랐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니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마을의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할아버지를 시기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꼭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2인자로 만족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기 마련이었죠. 할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피난을 온 장신의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1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욕심도 많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부류였습니다. 덩치도 좋아서 싸움도 제법 하고 다녀서 주변에는 항상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못마땅해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어이, 이씨, 그쪽이 뭔데 여기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다니는 거야? 여긴 원래 내 구역이었어. 남의 구역에서 그렇게 설치고 다니면 쓰나? 장신의 할아버지는 시시콜콜 시비를 걸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내는 등 할아버지와 악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악연은 아버지 때까지 이어져서 저희 가족들과도 안 좋은 사건으로 이어졌어요. 장신의 집안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점점 세력을 넓혀나갔습니다. 그 후손들도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어선은 물론 소위 말하는 일수부터 선술집까지 당연히 뒤처리를 해주는 무리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면 장신의 집안은 사람을 이용해서 밟고 올라서는 집안이었습니다. 원래 악인들이 더 질긴 삶을 살고 선한 사람들은 단명한다고 했던가요?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던 할아버지는 50대의 젊은 나이에 바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조업을 나가셨다가 갑작스러운 돌풍이 몰아쳐서 목숨을 잃으셨어요. 이때 할아버지는 구명뗏목에 선원들을 먼저 대피시켰고 자신은 구조 요청을 하다가 배와 함께 바닷속에 수장되셨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진 가장이 되어 어선을 몰고 다니며 조업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배를 타는 것을 말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고나기를 뱃사람으로 태어난 아버지는 다른 일은 생각조차 못 해봤다고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선원들을 이끌고 함께 조업을 다녔지만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이곳이 싫다며 일찌감치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갔어요. 저기 주렁주렁 걸려있는 생선 대가리들 냄새도 싫고 맨날 구질구질한 이 집구석도 신물이 나요. 난 아버지와 형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도시로 나가서 보란듯이 성공할 거라고요. 항상 불만도 많고 야망도 컸던 작은아버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촌마을인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작은아버지도 아버지를 도와 이곳에서 자리를 잡기 원하셨어요. 극지로 나가봤자 집 나가면 고생이라면서요. 하지만 아버진 말리지 않으셨고 엄마는 없는 살림에 모아두신 비상금 100만 원을 작은아버지에게 노잣돈으로 쥐어주셨습니다. 도련님, 이거 가지고 서울 가서 꼭 성공하세요. 도련님만이라도 넓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맏며느리였던 엄마는 작은아버지가 꼭 성공해서 잘 살기만을 바라셨어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도 고향에서 어부였는데 할아버지처럼 멀리 조업을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다에 나갈 때면 항상 안절부절 못하셨고 도시로 나간다는 작은아버지를 말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철부지 고모는 제일 막내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예쁘기로 소문난 미인이었어요. 우리 집에 들락거리는 선원들은 죄다 고모의 미모에 홀딱 반해서 얼굴이 홍게처럼 붉어지기도 했었으니까요. 고모는 자신의 미모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시대의 유명한 영화 배우를 보면서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언니, 솔직히 김지미보다는 내가 훨씬 예쁘지 않아요? 내가 저 배우보다 연기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엄마는 왜 반대하는지 몰라? 언니가 설득 좀 해줘요. 감독 눈에만 띄면 스타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던데. 네? 할머니는 배우 팔자가 얼마나 기구하고 힘든 길인지 아냐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자신의 예쁘장한 얼굴만 믿고 허황된 꿈을 키웠어요. 툭하면 엄마에게 용돈을 받아가 중앙극장에 들락거렸죠. 특히 신성일, 김지미, 윤정희 등 성인들의 가슴을 쥐어짜는 멜로물은 청소년들에겐 입장금지 영화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오더군요. 특히 고래사냥과 시바지 같은 대중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고모와 또래 여성들의 허황된 꿈은 더욱 부풀어 올랐습니다. 장씨 아저씨는 이때부터 사람들의 무지와 순수함을 이용해 먹기 시작했어요. 장씨 아저씨가 그 유명한 임 감독님과 친척지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배우로 쓸만한 아가씨들을 모집해서 그쪽으로 보내주기로 했대.
그런데 무슨 소개비를 받는데나 뭐래나? 난 돈이 없어서 신청하긴 틀린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고모의 눈빛이 반짝하고 동공이 커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거의 매일 영화에 미쳐서 배우가 꿈이라고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하지만 소개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던지라 며칠을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끙끙거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엄마가 선원들의 월급을 주려고 모아놓은 500만 원을 들고 어느 날 사라졌죠. 편지 한 장만 딸랑 써놓은 채요. 아이고 철없는 것. 배우는 아무나 하나. 잘못되면 몸 버리고 인생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아이고 물론 아버지는 고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장씨 아저씨의 영화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인 그 동네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고모가 당연히 그곳을 찾아갔으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찾아가서 고모와 아가씨들을 어디로 보냈는지 말하라며 횡포 아닌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동생들을 무척이나 아끼셨어요. 특히 철없는 고모는 아버지에게 여동생보다는 늦둥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고모가 상처를 입고 마음고생을 할까봐 걱정이 되셨던 거죠. 아버지와 엮여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장씨 아저씨는 순순히 고모를 돌려보냈습니다. 오히려 방방 뛰고 불같이 화를 낸 것은 고모였습니다. 고모가 뭔데 내 꿈을 산산조각 내는 거야. 이까짓 돈 5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래? 다 필요 없어. 오빠가 반대도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가 되고 말 테야. 아버지한테 눈이 뒤집혀서 대드는 고모의 모습에 할머니와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체구의 고모를 어쩌지도 못하고 당황을 하자 할머니는 가위와 바리깡을 가져오라며 불호령을 내리셨죠. 어린 나이였던 저는 할머니가 바리깡을 왜 찾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는 것이 고모의 삭발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고모가 또 허튼 짓을 할까봐 아예 머리를 박박 밀어버리고 방에다가 가둬놓으셨죠. 고모는 반항을 하기도 발버둥을 쳐가며 용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굳게 마음을 먹고 고모를 잡고 있던 터라 꼼짝없이 떨어지는 머리카락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래고래 악을 써가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절망하는 고모의 악다구니가 지금도 생생한 추억이 되었네요. 그 후로 고모는 끼니도 거부한 채 방에서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고모를 잡아놓지 않았더라면 고모의 인생은 진흙탕이었을 겁니다. 고모가 삭발을 당하고 갇혀있는 동안 다른 아가씨들은 서울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화 관계자들의 희생자가 되었거나 대부분 요정으로 보내졌다더군요. 아가씨는 서울로 안 따라간 게 천만 다행인 줄 알아. 그 처자들처럼 요정에서 수발 만들다가 인생 종치는 것보다 삭발당한 게 훨씬 낫지. 이젠 그런 허황된 꿈은 접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자 고모도 시간이 약이라고 점차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아가씨들 스스로 선택한 일들이었기에 누구도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들은 요정이든 배우이든 일을 해서 어려운 부모 형제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했거든요. 지금은 얼토당토한 일들이 그 시대는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고모는 선을 보고 시내의 방앗간집으로 시집을 가셨습니다. 물론 철부지 고모가 결혼을 했대서 철이 들었겠나요? 다만 좋은 사돈들과 고모부를 만난 것도 고모의 복이었습니다. 장씨 아저씨의 거침없는 검은 손길은 이때부터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사람을 이용한 돈벌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속임수든 돈이 되는 일에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도 있는 자였으니까요. 장신의 아저씨가 세력을 키우고 작은아버지가 외지로 떠나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항해사 자격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100톤급 어선의 선장이 될 수 있는 6급 항해사 자격도 취득하셨죠. 그리고 수협에서 운영하는 100톤급 어선의 선장으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동해에서는 어선 조난 사고가 많았었고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신 터라 아버진 선원들의 조난 사고나 유족들의 생계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수협에서는 어선의 수익금으로 조난 사고로 숨진 유족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어선의 어획량이 많을수록 유족들의 생계 지원금도 늘어났기에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조업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민과 유족들에게 있어 아버진 우상 같은 존재가 되어 가셨어요. 비록 말이 없는 과묵한 성격이셨지만 주변인들에게 베푼 인정은 남달랐습니다. 어느 해에는 엄마가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오징어 5획상을 받아 수협에서 두둑한 상금을 받으신 날이었어요. 애들 육성회비도 못 내는 판에 상금 전액을 선원들한테 주면 어떡해요. 우리도 좀 살아야죠.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아휴, 내 속이야. 어미야, 너무 뭘 하지 말아라. 아비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아버지는 매일 공로로 인한 상금을 받을 때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선원들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조업 중에 보거열을 먹고 사망한 선원의 장례를 가족 대신에 치러주는 일도 있었고, 우리 집 문간방에 합숙시킨 선원들을 선장시험에 합격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배를 탈 때까지 무직자인 그들에게 쌀과 부식을 퍼다 주기도 했죠. 남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선원이 되었고 어쩌다가 보니 저와 부부의 연까지 맺고 살아가고 있네요. 아무튼 어렸던 제 눈에도 아버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도 쌀독이 비어가고 엄마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왜 가족보다 남을 더 챙기는지 원망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선원들과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퍼주어도 저희 살림은 조금씩 나아져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어선을 맡기면 어획량의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선조들은 아버지를 서로 모셔가려고 했었으니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가져오는 월급도 높아져만 갔습니다. 아버지가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심을 얻을수록 장씨 아저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를 상당히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선을 끌고 다니는 길목마다 지키고 있다가 방해를 하는 일도 많아졌죠. 하지만 장신의 아저씨가 방해를 하고 겁박을 해도 아버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자네 정말 1억이야. 선장손에 선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계속 이럴 거냐고. 내가 뭘. 여긴 엄연히 내가 다니던 백길이야. 가려거든 돌아서 가든가. 자네야말로 이러지 말게나. 장신의 아저씨가 아무리 아저씨의 길을 눌러보려고 용을 써도 기가 죽을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마을에 어촌 개장까지 하고 있는 아버지를 장씨 아저씨는 어떻게 하지 못해 안달이었죠. 더군다나 이곳의 어촌계는 초창기에는 장신의 할아버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신의 할아버지가 조합원들의 돈을 횡령한 것을 할아버지가 찾아내고 제명 처리까지 했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가 어촌 계장이 되셨는데 그때부터 장씨 아저씨의 횡포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작은아버지가 욕심에 눈이 뒤집혀 장씨 아저씨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 일로 속초일 때는 물론 부산 일대까지 떠들썩했던 것은 물론 집안 망신을 시킨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였어요. 아버지는 약자들을 이용하는 장씨 아저씨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장씨 아저씨는 아버지를 적으로 두기보다는 한편이 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언젠가는 아버지에게도 동업제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씨, 그렇게 맨날 생선만 만져서 큰 돈을 벌 수가 있겠어? 내가 부산에 진짜 형님을 알고 있는데 함께 일해볼 생각 없나? 다른 선원들 생각도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만 할 거야?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진 모르겠지만 장씨 아저씨는 자신과 손을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도 안 좋았고 청호동에서 내쫓지 못해 안달이었지만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거에 넘어갈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아버지가 거절을 하자 술집을 찾는 선원들의 돈을 교묘한 방법으로 뺏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거친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육지로 돌아오면 대부분 술집으로 달려가 술도 마시고 화투를 즐겼습니다. 게다가 선원들을 유혹하는 콧소리 내는 아가씨들까지. 장씨 아저씨의 술집은 그런 장소로 딱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정직하게 화투판이 벌어지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죠. 선원들은 아버지가 조업을 해서 돈을 나눠주면 어김없이 술집으로 달려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선원들의 가족들은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아버지는 선원들을 설득해도 안 되자 선원들 월급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장씨 아저씨에게 돈을 빌려야 했어요. 빚을 핑계로 선원들을 점차 빼돌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빼돌린 선원들은 부산으로 데려가 일을 시켰는데 그곳은 소문만 무성할 뿐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부는 닮는다고 장신의 아주머니도 욕심 많고 드세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경이었어요. 아바이 마을에서 먼저 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마을 기금 명목으로 자릿세를 받아가며 설쳐댔죠. 거기 구시는 자릿세란 냈으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내 말이 우스워요? 얘들아, 당장 이 물건들 좀 정리해라. 나 참 사람이 양심도 없고 낯짝도 두껍지.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기금을 내는데 구시는 무슨 똥배짱인 거예요. 당장 심 빼요. 하지만 그렇게 거두어간 자릿세는 장신의 아주머니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신의 할아버지가 어촌 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아주 더러운 수법으로요. 아무튼 돈을 뜯어낼 곳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파고드는 장신의 일가였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도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점차 장신의 일가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맘때 작은아버지가 결혼을 한다며 작은엄마를 데리고 인사를 왔습니다. 빨간 입술에 뾰족고두를 신은 작은엄마는 제 눈에도 참 화려해 보이더군요. 빠글빠글 파마머리에 헐렁한 몸빼바지만 입고서는 우리 엄마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장인어른이 카투사 출신의 미제식품 사업을 하는데 제게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이세요. 작은아버지는 자신이 행운아라며 작은엄마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더군요. 그래서 할머니나 부모님도 대단한 집안의 딸이 며느리로 동서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작은아버지의 결혼은 서울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신혼집과 결혼식 비용은 두 분이 알아서 부담했기에 할머니나 부모님은 참석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장가도 잘 가고 출세했다는 소리가 떠들썩했었죠. 작은엄마는 명절 때나 할머니 생신 때 내려오면 물 건너온 옷이나 화장품이며 선물들을 사오곤 했었어요. 어머니, 이게 미국에서 온 화장품인데요. 이렇게 발라보시면 반짝반짝 광든하고 젊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형님도 좀 펑퍼짐한 몸빼바지 벗고 이 청바지 좀 입어보세요. 네? 얼굴에 광이 난다는 화장품과 나팔대는 청바지를 할머니나 엄마가 좋아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색하며 어쩔 줄 모르는 두 분의 모습에 작은 엄마는 좋은 제품도 못 알아본다며 한숨만 내쉬곤 했었죠.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미제통조림과 커피 같은 식품 종류만 들고 내려오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잘 사는 사돈을 만나 작은 아버지만은 도시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의 착각이었어요. 우리나라 80년대에는 고도성장기였고 국민소득이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소위 계급층에서는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와 밍크코트, 명품 시계 등 사치품이 수입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통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관세율이 높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사돈들과 작은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노려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초로 내려와서 아버지에게도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할 때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 이제 속초도 관광시대에 맞게 엄청난 발전을 할 거야. 이런 어선 가지고 백날 벌어봤자 푼돈밖에 안 된다고. 이곳 청호동 일대가 거의 우리 땅이잖아. 여기에다가 호텔을 세우면 분명 성공할 거야. 길게 생각할 것도 없다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하는 사업이야. 작은아버지의 말씀대로 속초에는 70년대부터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운행되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운행으로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몇 억이나 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왔다고 흥분해서 설명을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만한 자금력도 없거니와 그러려면 실향민 선원들에게 나누어준 땅들을 다시 거두어들여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난 그럴 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선원들을 내쫓아가며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진 않아. 그들을 그 땅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들은 당장 무얼 먹고 산단 말이냐.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막말로 그들이 우리 핏줄도 아니고 아직까지 도와준 것만 해도 그들은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을 먹여주고 도와줄 수는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작은 문제는
작은 엄마의 집안에서 투자할 거니까 아버지는 땅만 확보해주면 된다고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작은 엄마의 집안에서는 무역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소리를 높여가며 설명을 했지만 아버지는 물론 할머니와 엄마까지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당시에는 할머니와 엄마가 아버지가 잡아오는 생선으로 물회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칼칼한 물의 맛으로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제법 잘 되고 있었어요. 니들 아버지가 이곳에 터를 잡고 아끼던 땅이다. 그리고 같은 실향민들을 버리면서까지 돈벌이를 하면 쓰겠니? 안 그래도 실향민들의 한이 얼마나 깊은데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들을 어찌 내친단 말이냐? 할머니는 지금도 아버지가 조업으로 벌어오는 수입도 많거니와 물회집에서도 점점 매출이 늘고 있어 크게 욕심내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욕심만 부려야 한다면서요. 작은 아버진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쳐가며 말이 안 통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사돈 댁에서 자금을 투자한다는데도 왜 거절을 하냐 이겁니다. 밥을 떠먹여줘도 왜 못 먹냐며 답답해서 화가 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할머니와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셨어요. 워낙에 돈보다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분들이니 그럴 수밖에요. 아버진 작은아버지가 붙잡고 늘어지자 다음날 새벽에 조업을 핑계로 제주도로 도망을 가듯 떠나셨습니다. 할 수 없이 할머니와 엄마를 붙잡고 더 설득해봤지만 할머니는 손님들을 들이닥칠 시간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죠. 할 수 없이 작은아버지는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돈들은 속초 청호동 땅에 탐이 났나 봅니다. 청호동은 청호초와 바다를 끼고 있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호텔이나 관광시설이 들어서기에도 기가 막히게 입지가 좋은 곳이었죠. 게다가 설악산과 가까워서 설악산을 구경한 다음에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아바의 순대마을과 물회를 먹으러 청호동으로 내려왔죠. 이런 아름다운 곳이 그들 눈에는 안성맞춤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작은아버지를 앞세워 작은엄마의 사돈들까지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와서 할머니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안사돈 결혼식장에서 뵙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서방한테 다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투자금 걱정일랑 하지 마시고 청호동 땅만 주십시오. 저희가 임대료는 매달 500만 원씩 챙겨드리겠습니다. 모여력이 되신다면 호텔에 투자할 기회도 특별히 드리죠. 점잖게 생긴 바깥사돈은 할머니를 붙잡고 설득을 했어요. 실향민들 때문에 곤란한 거면 호텔을 짓고 그곳에서 일자리도 마련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며칠 바다에 못 나가는 날이면 갑갑해서 숨이 막히는 뱃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를 누비고 다녀야 비로소 숨이 트이고 활력이 솟는 아버지와 같은 타고난 뱃사람들요. 그들이 바다를 버리고 세련된 호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만무했습니다. 급기야 소문이 나서 선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아버지에게 물어왔어요. 정말 청호동 땅에 호텔을 세울 거냐고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농사짓던 땅도 물론이거니와 아버지를 따라 조업도 계속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불안해하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자 아버지는 사돈과 작은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따끔하게 충고하고 되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호텔 사건은 그걸로 끝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야망찬 호텔 사업에 물 건너가자 부산에 무역회사와 여행사를 차리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너 일을 너무 크게 벌이는 건 아니냐? 그리고 부산이나 여수에 요즘 이상한 소문이 나돈다고 하던데 조심해라. 괜히 이상한 사람들이랑 엮이지 말고. 형이나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호텔을 세우고 게임랜드까지. 이건 정말 해야 하는 사업이야. 다시 생각해보라니까. 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행도 비즈니스가 아니면 소위 상류층 주부들만 가능하던 시기였어요. 작은아버지네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무역회사와 여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속초에도 작은 사무실을 차리고 부산을 통한 일본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 시작하더군요. 속초 이곳저곳에 일본 여행 홍보 자료를 돌리고 여행사에서 일할 사람들도 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특이했던 게 여행사에서 일을 하면 일본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더군요. 그것이 바로 보따리상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네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속초의 K사의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일하다 보니 신기한 물품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는 전기밥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전기만 꽂으면 척척 구슬구슬한 밥이 되는 것이 여간 신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일본 출장을 가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양파를 하나씩 사들고 오는 것이 코끼리 밥솥이었죠. 이 당시 코끼리 밥솥의 인기는 오늘날 구치백 이상으로 여행객들의 필수 구매품이자 주부용 선물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류층 주부들만 명확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여행이 가능했던 시기였기에 보따리상들이 떼돈을 벌던 시기였습니다. 작은아버지, 나도 여행사 일하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인 직업 같은데 이런 일 있으면 조카부터 챙겼어야지. 너는 안 돼. 그냥 대리점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런 일은 주부들이 해야 하는 거야. 저도 일본 여행을 하면서 돈 벌 수 있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해서 작은아버지를 조르자 이상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저는 안 되고 주부들만 된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몇 달 지나자나 알 수가 있었어요. 속초의 노래교실 주부 20여 명이 작은아버지의 여행사를 통해 일본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목적은 일본의 부인애와 자매 결혼을 맺는다고 했는데 역시나 그들의 양손에도 밥솥이 들려 있었죠. 아는 사람들은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나 지인들에게 밥솥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의 여행사에 가면 밥솥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연 엄마네는 아직도 밥솥 없어? 아니, 미연이 작은아버지가 안 구해다 줬어? 여기 사람들 다 거기 가면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너도 나도 다 거기다 예약해놓고 오잖아. 그래요? 그래도 나는 아직 가마솥에다가 해먹는 밥이 제일 맛나더라고요. 밥솥이 편하긴 해도 가마솥 맛은 안 나잖아요. 식당 손님들도 가마솥밥을 더 좋아해요. 그렇게 이 일대에서도 작은아버지의 여행사와 밥솥은 화제거리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작은아버지에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여행사에서 밥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요. 워낙에 밀수꾼들이 판을 치던 시기였으니 걱정이 되셨나 봐요. 작은아버지는 무역 사무실에서 들여오는 건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노래교실 주부들은 툭 하면 일본 여행을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한 부인애와 자매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핑계였고 대부분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솥이며 손목시계, 화장품 등을 무더기로 사가지고 들어왔죠. 이들은 단순한 쇼핑이라고 했지만 휴대폰 과다 반입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부산과 속초 시내가 시끌벅적해졌고 나라 전체가 떠들썩해졌어요. 검찰까지 나서서 작은아버지의 여행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았죠. 그리고 여행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모두 보따리상으로 불법으로 금붙이나 시계 등을 몸에다가 숨기고 들어오는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제가 여행사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작은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었나 봐요. 작은애 너 그렇게까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어야겠니? 너 때문에 네 아버지가 베풀었던 선행들도 모두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 같다. 적어도 살면서 부모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엄마, 전 불법적인 일은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여행하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 몇 개 더 사가지고 왔다고 영업정지 벌금까지 내라니 너무 억울하다고요. 작은아버지의 사건으로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선행까지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재를 당하고 여행사가 영업정지를 당하자 다른 방식으로 사돈들과 일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원래 꿍꿍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으니 그런 일들을 꾸민 거겠죠. 한 달 후 작은아버지와 바깥사돈은 아버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잡아들인 생선들을 속초 업한장에 넘기는 것보다 일본으로 수출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일본의 가전제품이나 다른 것들을 가득 싣고 돌아오면 된다고 했죠. 이미 부산에서 일본을 오고 갈 배와 계약이 되어 있다며 부산에 가서 생선을 넘기고 물건들을 싣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그럼 아버지와 선원들은 지금보다 훨씬 몇 배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언제까지 생선 비린내만 맡으면서 살 생각이십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제안한 일본과 일을 1년만 하면 평생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식당에서 고생하시는 사돈들 생각도 하셔야죠. 솔직히 아버진 그들의 설득에 잠깐 흔들리기도 하셨었나 봐요. 자신은 둘째치더라도 선원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이상 험한 바다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지셨던 거죠. 원래 바다라는 것이 언제 돌변해서 거친 풍랑이 일어 조난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많았으니까요. 고민을 하시던 아버진 선원들과 의논을 했는데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고 해요. 그 중에 남편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뱃사람이 자꾸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충고하셨죠. 결국 아버지가 작은아버지와 사돈댁의 제의를 거절을 하자 작은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형님은 저번에 호텔 건도 그러더니 돈 되는 사업은 죄다 거절을 하고 대체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런다고 선원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먼저 해보자고 하면 그들도 덩달아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다시 생각해보세요. 작은아버지는 부산 선주와 일본 업체와는 나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워낙에 보수적이고 할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던 아버지였기에 욕심부리지 않고 이대로의 생활이 좋다고 거절을 하셨죠. 작은아버지와 사돈은 크게 실망했다며 다른 선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명의 선원들이 작은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1년만 고생을 하면 많은 돈을 벌어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와 계약한 선장과 함께 일을 하며 부산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손을 잡은 사람이 장씨 아저씨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와 할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장씨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손을 잡어? 당장 그만둬. 그런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말았어야지. 왜 하필 그 사람인 게야? 부산에서도 이상한 사업을 한다고 소문이 무성한 사람을 말이야. 아버지도 장씨 아저씨와 손을 잡고 일한다는 것이 불안하다며 작은아버지를 뜯어말렸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원래 이런 사업은 발이 넓은 사람과 해야 한다면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이 사업에는 장씨 아저씨가 딱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두 사람과 사돈들은 부산을 오가며 열심히 뭔가를 실어 나르고 실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것이 확실한지 날이 갈수록 작은 엄마의 옷차림은 화려해져 가더군요. 어느 날은 화려한 화장을 하고 온몸에 보석을 달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한참 횟감을 썰고 있는 엄마 옆에서 손가락에 끼고 온 큰 다이아 반지를 만지면서 엄마에게 자랑을 하곤 했죠. 형님,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몇 캐럿짜리인 줄 아세요? 갖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서 못 갖는 물건이라니까요. 우리 그이 말대로 했으면 형님도 진작에 귀부인처럼 살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님이라도 설득을 하지 그러셨어요. 가만히 보면 어머님은 우리 그이를 너무 못 믿는 것 같다 섭섭할 때가 많아요. 그 소리에 할머니가 쓸데없는 소리 하려거든 나가라며 작은 엄마 얼굴에 생선을 들이밀며 흔들었어요. 비린내가 풀풀 풍기자 작은 엄마는 기겁을 하며 돌아가더군요. 사실 이때 아버지는 자신의 판단으로 남아있는 선원들이 더 고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곁에 남아있는 선원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만선의 꿈을 안고 조업에 나섰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제주 앞바다는 물론 울릉도 근처까지 나가서 조업을 하고 돌아오시곤 하셨죠. 아버지가 선원들과 바다에서 예전과 다름없는 뱃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작은아버지를 따라 장씨 아저씨와 일을 하게 된 선원들은 달이 바뀔수록 어깨가 으쓱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살림이 넉넉해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그럴수록 작은아버지는 찾아와서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조소를 날렸습니다. 진작에 형님도 제 말을 들었으면 지금쯤은 떼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물량이 늘어서 함께 일할 선장을 더 구해야 하는데 어때요? 이참에 오징어 잡이는 집어치우고 부산만 왔다 갔다 하세요. 마지막 기회니까 거절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마지막 기회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와중에 부산 세관에서 세관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세관은 밀수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배를 수색해 선주를 연행했어요. 그런데 선주의 아들들이 세관을 찾아가 밀수품도 배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자신의 아버지를 데려다가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며 항의를 했답니다. 담당 세관원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맞섰고 선주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도구를 꺼내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말이 안 통하자 세관원을 해하려고 했답니다. 다행히 세관원은 도망을 쳤지만 도중에 쓰러지고 상처가 너무 커서 사망하고 말았죠. 공무원이 그것도 세관원이 사망하자 전국이 떠들썩했고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해서 특명감찰반까지 나서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세관원을 죽인 이들은 선주의 아들들이 아니라 밀수조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부산의 밀수왕과 작은아버지가 손을 잡고 세관 직원까지 매수해서 그동안 일본을 오가며 밀수를 한 거였어요. 작은아버지는 합법적인 수입 물품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그리고 부산의 밀수왕을 소개해준 사람이 장씨 아저씨였답니다. 이 사건으로 부산은 물론 전국이 떠들썩해졌어요. 그런 사건이 제 가족하고 연관된 일이었으니 더욱 기함할 노릇이었죠.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장인어른과 장씨가 시켜서 한 겁니다. 그냥 일본에서 주는 물건만 받아오면 된다고 했어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엄마와 형님은 나 믿지? 난 아니야. 형님, 요즘 범죄자들 전부 다 정신교육대로 보낸다고 하던데 난 가기 싫어. 형님이 어떻게 좀 해줘봐요. 저야말로 억울합니다. 선주랑 짜고 일을 벌인 사람은 사위랑 장씨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런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내 딸과 결혼도 안 시켰을 겁니다. 저 잡고들 처벌해주세요. 막상 밀수 조직원들과 그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게 되자 그들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밀수왕이 세관원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관의 일을 세세히 알고 있는 밀수왕과 장씨, 바깥사돈이 서로 짜고 일을 벌인 거였죠. 게다가 여수나 부산이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자 멀리 떨어진 속초에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벌인 겁니다. 작은아버지도 처음부터 다 알고 일에 가담을 한 거였죠. 그런데 사망한 세관원이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꼬리가 잡힌 겁니다. 세관원이 사망한 일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 정도에서 꼬리가 잡힌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그동안 일본에서 실어 날랐던 밀수품들은 속초의 한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 부산의 선박이나 항구 근처에서 당연히 밀수품들이 발견이 안 되었던 겁니다. 창고 안에는 가전이나 금품들뿐만 아니라 하얀 가루까지 있어서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선주와 함께 일했던 선원들까지 잡혀 들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선원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서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저희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어요. 아무리 밀수가 판치던 시대였어도 내 형제가, 내 자식이 그런 일에 직접 연루가 되었다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아이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망나니가 나와서 집안 망신을 시키고 나라를 썩게 만드는 게야. 네 아버지가 내려다보고 흘리는 피눈물이 보이지도 않더냐. 차라리 정신교육대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나오거라. 아이고, 내가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죽어야지, 아이고. 작은아버지와 장씨, 밀수왕은 정말로 정신교육대에 끌려가게 되었고 바깥사도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작은엄마라는 사람은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잡혀왔더군요. 작은엄마 또한 그동안 여행사와 무역회사랍시고 장부 관리를 해주고 있었으니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죄의 값을 받았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밀수까지 손을 댄 이유가 모두 아버지 때문이랍니다. 형님이 처음부터 청우동 땅을 내주고 호텔 사업을 했으면 우리가 이런 짓까지 했겠어요? 다 형님 탓입니다. 돈 되는 사업을 물색할 때 접근한 것이 장씨였다고요. 다 형님 탓이에요. 정신교육대는 형님이 가야 한다고요. 그들이 죗값을 받게 되고 선원들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진 그 선원들을 다시 받아주셨어요. 뱃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그들을 아버지는 다시 받아들여 예전과 변함없이 대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동안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온 집안이었는데 손가락질까지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생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거려도 아버지는 묵묵히 선원들과 조업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마치 작은아버지의 죗값을 대신 갚듯 선호동의 주민들을 위해 마을 기금에도 더 많은 금액을 내놓으셨죠. 할아버지가 그래왔듯이 아버지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가셨어요. 할머니는 작은아버지의 사건으로 워낙에 충격이 크셨는지 자리에 몸져눕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선원들이 멀리 조업에 나가시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픈 몸을 일으켜 장독대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정성껏 기도를 올렸어요. 아버지의 꾸준한 노력으로 저희 집안은 다시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5살이 되어 아버지를 따라 선원 일을 하던 남편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장이 되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아버지를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던 남동생이 해양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남동생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무척 자랑스럽다. 네 할아버지가 이곳에 정착해 베풀며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는 선원들과 만선의 꿈을 안고 다시 제주도까지 조업을 나가셨어요. 그때가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듯 했지만 유난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변덕스럽던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버지와 선원들이 돌아올 날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뉴스에서는 제주도에서 갑자기 돌풍이 몰아닥치는 바람에 피해 어선들이 많을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족들과 저는 제발 아버지와 선원들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집안에서 있기가 두려워 모두 항구에서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선원들의 가족들은 물론 청호동 주민들이 모두 나와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지 어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애타게 기다렸던 선원들의 소식은 목포의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해서 또 한 번 가슴을 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버지는 그 병원에도 안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원들 가족들과 목포병원에 도착을 하니 선원들은 모두 손이고 발이고 동상과 저체온증으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선원들은 면목이 없다는 듯 아버지를 찾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만 얼른 빠져나가라고 하고 배와 함께 다른 어선들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미안해 여보, 내가 아버님을. 내 아들은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국에는 내 아들까지 뺏어가다니. 이럴 순 없어.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제주 바다는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창이 넘칠 정도로 옥돔이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선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고요. 슬슬 배를 돌려 집으로 향하려 할 때 고요했던 바다가 갑자기 성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면서 거침없이 어선을 잡아 흔들었다죠. 모두 겁을 먹고 우왕좌왕하자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고 배의 키를 꾹 잡고 파도를 헤치면서 나아가려 했답니다. 하지만 더욱 심해지는 풍랑에 배가 뒤집혀지려 하자 안 되겠다고 판단한 아버지는 선원들에게 모두 배에서 뛰어내려 뗏목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요?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죠. 저희만 보내시면 아버님은 어쩌시려고요? 난 구조 요청을 보내고 갈 거야. 그리고 다른 어선들에게도 SOS 신호를 보내줘야 해. 자네가 저들을 데리고 먼저 뛰어내려. 어서! 남편이 안 된다고 아버지의 팔을 끌어당기자 아버지는 자신도 구조 요청과 신호를 보내고 가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불안했던 남편이 계속 매달리자 남편을 직접 끌고 바다로 밀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선원들과 다른 어선들이 충분히 구조되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요. 그때 살아 돌아온 남편과 선원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의 외침은 선원들만이라도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랬던 한 인간의 외침이자 절규였다고요. 그렇게 목숨을 건진 선원들과 유족들은 그저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들 짐작하시듯이 성난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면서 아버지는 침몰되어가는 배 안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남편과 선원들은 긴박했던 상황들을 전하면서 자신들만 살아남은 상황에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아버지가 끝까지 구조 요청을 끈질기게 하신 덕분에 바다에서 표류 중이던 선원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주위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도 아버지가 보낸 신호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요. 그날 꽃샘추위로 바다는
한겨울보다 더욱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은 뗏목에 모두 옮겨 탈 수도 없어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21명의 선원들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손발이 퉁퉁 얼어붙고 몸까지 얼어서 부어오르고 있었죠. 속절없이 침몰하는 배만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며 고개를 숙이며 오열을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끌고 나오지 그랬어. 아무리 밀쳐도 함께 뛰어내렸어야지. 우리 아버지만 왜 희생해야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남편과 선원들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만 바다가 삼켜버린 것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네, 남편과 선원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라도 쏟아붓지 않으면 먹먹한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남동생이 그만하라며 두 팔로 말리고 나서야 저도 모르게 남편의 옷깃을 움켜쥐고 흔들던 것을 멈췄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바다가 삼켜버린 야속함에 할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집안은 온통 통곡 소리와 허망함으로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애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양경찰 등 여러 구조원들의 노력에도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그 차가운 바다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울지 제발 우리 남편 좀 제발요. 아버지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바다의 품에 안겨 영원히 잠이 드셨죠. 가족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 결국은 전국의 어민들이 아버지를 애도하는 어민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처음에는 목숨을 건진 21명의 선원들로, 그리고 아버지의 신호를 받고 무사히 육지로 돌아온 어선의 선주와 선원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게다가 전국의 어민들과 군의 관계자들은 아버지를 의사로 칭하며 훈장까지 주사받았죠. 하지만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것을요. 아버지는 이런 삶을 원하셨던 걸까요? 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선원들을 살리신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제야 원망만 하던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더군요.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병원에 누워 계신 할머니와 어민장으로 치러지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계신 엄마와 남동생, 문득 예전에 아버지가 들려주신 고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미연아, 고래는 원래 뭇에서 살던 동물이었어. 그런데도 다시 뭇으로 올라가게 되면 질식사해서 죽게 된단다. 아빠는 고래가 뭇에서 죄를 지어 바다로 쫓겨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신들을 화나게 해서 원래 고향인 뭇으로 못 오게 벌을 받았다고 말이다. 그리고는 우리 인간들도 신의 뜻을 거스르면 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저 순리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50이 넘은 지금도 순리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삶이 사람답게 사는 건지 알진 못합니다. 그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할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아버지를 찾아 멀리 떠나셨어요. 그리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했던가요? 엄마와 저희는 예전처럼 살아보려 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까지 바다에 뺏긴 상처는 너무나 컸으니까요. 우선 남편부터 다시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크나큰 트라우마가 생겨 없던 배멀미가 생겼거든요. 엄마도 물회집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모두 정리하고 아바이 마을에서 순댓국집을 하고 있어요. 고향 음식인 아바이 순대로 달래면서 살았던 실향민들의 그리움의 음식. 그 골목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온 지도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던 남동생은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항해사가 되길 희망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반대에 부딪혀 중공업회사에 입사를 했죠. 더 이상의 상처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속초시의 한 극단에서는 아버지를 기리는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선장이었던 아버지의 삶이자 꿈, 용왕님께 선원들의 무사한 영을 바라는 기원을
육지에 털을 잡고 살고 있지만 바다에 나가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고래처럼 살다간 아버지의 인생. 엄마의 늘어가는 주름을 보고 문득 거울 속에 비치는 제 주름을 보며 때로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푸념에 어느덧 아버지를 만날 날이 가까워졌네요. 가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고래를 만났는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속초 앞바다의 등대를 뒤로하고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석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붉은 수평선을 넘나드는 갈매기떼가 쉴 새 없이 소식을 전하는 듯 울어대네요. 아버지, 그곳은 숨쉬기가 편하세요? 심해처럼 깊고 검은 바닷속이 그리도 좋으셨어요. 햇빛도 들지 않은 깜깜한 세상이 뭐가 좋아 급히 가셨는지.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 진짜 존경했어요. 그 말이 왜 그리 어려웠는지 이제야 전해보네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세상이 독해지고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그 반대편엔 그 어둠을 상쇄시키는 희망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분들 또한 많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같은 선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미약한 빛이 남아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하는 동기이자 삶의 원동력이란 것을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2023년 기묘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부디 평안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